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여러분 아까 과세대상 소개해드렸고, 자, 교재를 보면서 확인해 봅니다. 187페이지 보니까 이 과세대상 돼 있죠. 재산세는 본문 보니까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5가지 상식처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무엇에 따라서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런 거는 줄 안 고도 당연히 실질과세는 책상 그러시고 또 꼭 읽지만 하면 줄 그어가지고 그냥 읽지를 못하겠어요. 자, 이런 거는 그냥 실질과세는 당연히 그냥 현황 부과한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야지, 이런 것까지 줄 그으면 어떡해요 여러분들. 양가로 1번 봅니다. 토지요.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모든 토지입니다.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고. 다만 거기 몇 줄이죠? 주택의 부속 토지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주택의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니까 토지분에서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보충 보니까 모든 토지 돼 있는데, 읽어보면 하여튼 모든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작성 등록되는 토지대장상의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대장의 지목 등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된 토지도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매출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양가로 2번을 보니까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이란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과, 자,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되어 있죠? 거기다가 여러분이 레저시설에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뭐라고 써놓냐면, 자, 레저시설 그러면 대표적으로요, 골프 연습장이요. 골프 연습장. 그래서 풀장, 즉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레저시설 나왔다, 항상 여러분이 지방세에서 레저시설 나왔다,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시설 항상 떠올립니다. 자, 그래서 레저시설, 즉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 저장시설, 덕후 접안시설, 도관시설, 이런 거 하나하나 외울 건 아니고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급수 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말한다. 그래서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따라 과세하고, 공부상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이나, 여기요 밑줄이죠,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그래서 무건축물 포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만 또 밑줄입니다. 주거용 건축물은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므로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밑줄이고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넘어갑니다. 188페이지 건축물 등의 범위 그래가지고요, 쭉 나오는데, 자, 취득세에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건축물의 범위 읽어보면,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이요, 사무실, 창고, 차고, 점포 같은 건물 쭉 읽어보시고, 그래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따른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같은 이런 것들. 이번에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범위, 그래서 레저시설 나왔죠? 자, 수영장, 스케이트장, 자, 골프 연습장 드디어 나왔네요. 체육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을 말하는데, 모의고사 볼 때는 이걸 갖다 19타석으로 바꿔서 낸 사람도 있는데, 진짜 치사하게 정말, 그죠? 이런 것까지 실전에서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을 거고, 모의고사에서는 19타석이면 19타석이면 20타석 안 넘었으니까 대상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잖아요.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이 대상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 등등이 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읽어보는 거지, 참고적으로요. 그래서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 된다. 그래서 하여튼 시설물 그러면 항상 골프 연습장을 떠올리시고요. 양가로 3번입니다. 주택이요. 의 보니까 주택이란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을 말하는데,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서 주택은 어떻게 하냐? 제외합니다. 왜?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즉 주택은 건축물이나 토지 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니은번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한다. 밑줄이에요.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어떻게 한다? 하나로 통합해서, 자, 가격 평가하고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한다. 디귿번 주택의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바닥 면적이 몇 배요?
10배까지 부속토지로 합니다. 밑줄 짜기요. 그래서 10배까지는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고 10배를 넘는 부분의 토지는 일반 토지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에? 주택 부속토지 경계가 불분명해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는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10배를 넘는 부분의 토지는 일반 토지분 재산세 대상으로 부속토지를 과세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7배로 옛날 바꾼 적도 있고요. 10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이 뭔지는 보충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89페이지 다가구 주택과 겸용주택은요. 이건 다음 순환부터 알려드릴게요. 특히 겸용주택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 잘 보세요.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주택인데 우리가 흔히 이런 거는 아니에요.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거 있잖아요. 1층부터 뭐 10층까지는 상가, 11층부터 30층까지는 아파트, 이런 거는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것은 그거는 상가는 상가고 아파트는 아파트예요. 이게 겸용주택,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이 아닙니다. 흔히 겸용주택은 상가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1층, 2층은 뭐 상가, 3층, 4층은 주택, 그거 있잖아요. 주거용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그래서 이런 겸용주택을 주택으로 보면 건물과 토지 하나로 평가해서 하나로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고, 상가로 보면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평가해서 따로따로 과세하게 되고요. 세율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상가로 보느냐 주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확 달라지죠. 그래서 어떻게 이 겸용주택을 판정할 것이냐, 이게 이제 시험에서 또 틈틈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 알아둬야 되는데 다음에 배웁니다. 오늘 취지만 알고 그냥 겸용주택이 그런가라는 거, 자, 요거 용어만 익히고 갑니다. 양가로 4번을 보니까 선박, 선박이란 기선, 범선, 부선, 그 밖에 명칭 하여튼 모든 배고, 항공기란 사람이 탑승 조종하여 항공에 세우는 비행기, 비행선 같은 등등 회전익 항공기, 날개 들어가는 항공기 뭐 다 대상이 됩니다. 과세상별 재산세 구분 그래가지고요. 거기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로서 나대지나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으로, 건축물에서 주택 이외 일반 건축물은 건물분 재산세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통합해서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자, 대충 어떻게 과세하는지 보이시죠, 여러분들? 요거 이해하면서, 그래서 토지분 재산세, 건축물,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 어떤 건지를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190페이지 예제 문제가 있는데요. 예제 문제가 있는데 요거 1월 달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번 기초과정에서 넘어가고요. 이 문제는, 예제 문제는 19회 시험 때 이제 나왔던 건데, 지방세법상 재산세 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거 그랬는데요. 혹시 이제 나중에 또 이제 혼자 풀어볼 분들은 풀어보다 보면 이게 재산세 대상을 공부 많이 한 사람일수록 딱 골라봤더니 여기 보기보다 더 많이 나와 있어요. 재산세 대상인 게. 여기 4개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멘붕이 오는데, 자, 이 문제는 뭐냐면 모두 골라라가 아니라 옳게 묶인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에 의해서 문제를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거나 이렇게 하시고 다음에 1월 달에 알려드릴게요. 제2절, 자, 과세상 토지 구분,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어떤 거냐면 여러분, 아까 그랬어요. 제가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요.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할 때 면적이 똑같다고 농지나 나대지나 공장이나 이런 거 세금 똑같이 부과할 수 없잖아요.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 이용을 나누어서 과세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토지 유형을 구분하는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 거고 설명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자, 그러면 이번 순환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토지용을 구분하는지 그 기본적인 모습만 보여드리고, 이제 다음 순환부터 해가지고 점점 이제 내용들을 심화해서 제가 토지용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요거만 좀 아시면 되는데, 여기 보세요. 토지분 재산세 부과할 때는 그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 토지 공개념적인 요소가 그 바탕에 있어요. 토지 공개념이. 자, 그래서 토지 공개념이 그 바탕에 있어가지고 토지분 재산세 부과할 때는 왜 그러냐면 토지는 공급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공개념적인 요소가 바탕에 있는데, 자, 토지 공개념 그러면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우리 공법에서 여러분이 배우는데요. 토지를 이용할 때는 공공복리 증진에 맞게 이용해라. 공공복리 증진에 맞게 이용해라. 또 효율성 있게 토지를 이용해라. 효율적으로, 효율성 있게. 그 다음에 잘 이용한 다음에 자선만대 물려줘야죠. 자연환경
보존에 유의하면서 이용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이용할 때는 자 공공복리 증진에 맞게 이용하고 효율성 있게 이용하고 자연환경 보존에 이용하면 환경에 보존에 유의하면서 이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모든 토지인데 이 모든 토지에 대해서 토지분 재산세는 어떻게 부과하느냐. 자 한번 보시면 모든 토지요. 자,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이렇게 나눠요. 토지는 보면 생산과 관련한 토지 이용 모습이 있습니다. 생산 관련한 토지. 생산 관련 토지 이용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요, 생산 관련 토지로서 어떤 게 있냐, 그러면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토지 이용 모습 자체가 토지 공개념에 부합하고 사회적인 기여도와 효용 가치가 있는 그런 토지 이용 모습이 있고요. 또 생산된 것을 소비자에게 유통시켜주는 유통상업적 목적의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나대지요.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땅, 나대지, 또 잡종지 같은 토지 이용 모습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잡종지인지는 여러분이 공시법 시간에 이제 배우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 토지 이용 모습도 있습니다. 사치성 재산. 그래서 사치성 재산 토지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또 그 다음에 골프장용 토지 같은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모든 토지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랬을 때 생산 관련 토지로서 대표적인 토지 이용 모습은 어떤 게 있느냐 그러면 농지요, 여러분, 농지. 그 다음에 목장용지. 그 다음에 자, 임야인데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임야에 제가 꽃 표시를 했어요. 왜 꽃 표시를 했느냐? 여러분이 흔히 이제 시골에 어디 임야를 갖고 계신다. 그러면 그 임야는요, 나대지 잡종지처럼 취급해요. 임야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 근데 여기서 제가 꽃 표시한 임야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 기본서에 나와 있어요. 법에 열거되어 있는 일정한 산림보, 육성 등을 위한 공익 목적이 법에 열거된 일정한 임야들은 농지 목장과 함께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몇 프로냐면 0.07%의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공장용지도 있어요. 자, 공장용지. 얘네들도 공장용지도 생산과 관련돼 있고 토지용 모습이 토지공개념에 부합하잖아요. 그런데 다만 공장은 자연환경은 좀 해치면서 농지목장보다 자연환경은 좀 해치면서 이용하기 때문에 세율이 조금 높아요. 농지목장보다. 자, 얘는 0.2% 세율을 정합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얘네들은 낮은 저율의 토지용 모습이 토지공개념에 부합하고 사회적인 기여도와 효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적용해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는 저율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저율 분리상 토지로. 자, 분리한다는 것은 합산하지 않고 따로 얘네들만 분리해서요. 자, 과세하고. 그 다음에 유통 상업적 목적 토지로서 대표적인 토지용 모습은 어떤 게 있냐면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에 부속 토지 있잖아요. 상가 토지 같은 거 흔히. 자, 이런 것들은 얘네들끼리 별도로 모아요. 그래서 별도로 모아서 얘네들끼리 모아서 합산해서 과세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합산한다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합산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토지 경우에 재산세는 인세력 성격이 있다. 그래서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A 상가 토지, B 상가 토지가 있으면 그 상가 토지 가격을 소유자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합산해서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같은 유형끼리, 이 상가 토지 같은 이런 것들은 같은 유형끼리 합산해서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또 그 다음에 나대지 잡종지 같은 이런 짬뽕들 있죠? 자, 얘네들은 종합적으로 모아서요. 자, 얘네들끼리 또 합산해서 과세하는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역시 합산한다는 것은 같은 유형끼리, 얘네들끼리 종합끼리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 얘네들만 종합합산 대상이 아니라 여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든가 분리과세 대상이나
별도 합산 대상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가 다 뭐가 되냐면 종합 합산 대상 토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적법에서 28개 토지 지목이 있다. 배웠습니까? 예, 그래서 28번이 잡종지인데 1번부터 27번까지 지목에 속하지 않으면 다 뭐가 됩니까? 낯설다, 잘 모르겠다, 뭐 찍으라고 해요? 잡종지. 그런 것처럼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자, 다 나대지 잡종주와 함께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또 사치성 재산 토지로서 고불확장 골프장 토지 있잖아요. 얘네들은 토지 이용 모습이 토지 공개념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필요불가결한 토지 이용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높은 고율의 세율을 적용해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는 고율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분리대상 토지이긴 한데 얘는요 분리대상 토지이긴 한데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고율이라는 게 몇 프로냐면 4%인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4% 고율의 세율을 적용해서 따로 분리해서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분리대상 토지는 고율뿐만 아니라 뭐로요? 이쪽 보니까 저율로도 고율뿐만 아니라 저율로도 이렇게 분리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 또는 뭐로? 고율로 분리과세합니다. 그러면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크게 분리과세 대상, 별도합산,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분리대상 토지는 뭐와 뭐로? 저율 분리와 고율 분리대상 토지로 분리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다음 중 분리대상 토지인 것은 자 시험에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인 것은 29회 시험처럼 이런 식으로 별도 합산 대상 토지인 것은 아니면 다음 중 토지 유형이 같은 것끼리 짝져준 거 골라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전부면 얼마나 좋겠어요. 공부 끝이잖아요. 근데 예외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쫙 이제 그 많은 예외라든가 이제 그 관련한 내용들을 자세히 이제 앞으로 공부해 나가고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할 수 있도록 구분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키를 열쇠를 드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고 따고 미로처럼 찾아갈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도와드립니다. 그 미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건 다음에 이제 배울 거고 오늘은 모든 토지를 토지용 모습에 따라 이렇게 유형을 구분한다는 거. 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여러분들 기억합니다. 농지, 목장, 예외적인 의미야 공장 용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구분한다? 저율 분리대상 토지로.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뭐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토지는 뭐로?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사치성 재산 토지로서 고불확장 골프장용 토지는 뭐로? 고율 분리대상 토지로 분리과세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딱 먼저 머릿속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세율은 있잖아요. 미리 말씀드리면 세율은 저율 분리보다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세율이 높고요. 별도 합산보다는 종합 합산 대상 토지 세율이 높고요. 종합보다는 고율 분리 대상 토지 세율이 높아요. 토지 중에서 세율이 최고 높은 것은 사치성 재산 토지로서 고불확장 골프장용 토지가 고율 분리 4%로 최고 높습니다. 토지 중에서는. 그 다음에 제일 최근에 시험에 나온 것이 다음 중 재산세 대상 중에서 표준 세율이 가장 낮은 것은 그래서 세율이 제일 낮은 걸 고르라고 했었는데 그때 문제에서 과세 표준 금액이 5억 원이 뭐 종합합산 대상 토지 과세 표준 금액이 얼마인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막 이렇게 나왔는데 과세 표준 금액이 5억일 때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 세율이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자 사실성 재산 토지 고불확장 고급수량 토지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토지 중에서는 뭐예요? 종합합산. 종합보다는 뭐가 낮아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세율이 낮고 별도보다는 뭐가 제일 낮아요? 저율분리. 그래서 지문에 또 공장용지 과세표준금액이 얼마인 공장용지 과세표준금액이 얼마인 목장용지가 있었는데 당연히 뭐가 제일 낮은 거예요?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가 제일 낮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세율도 외울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외우는 것이 분리대상 토지 그러면 007 빵24 비례세율 하면서 007% 어떤 게 있냐 농지, 목장, 예외적이면 수없이 안 외우고는 못 빼기도록 제가 계속 반복해 드릴 거고요. 그럴 때 이제 당연히 그러면 농지, 목장, 임야가 공정이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게 제일 낮아요? 농지, 목장, 예외적이면 007% 0.07%가 제일 낮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딱 먼저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교재 190페이지 제2절 과세대상 토지 구분인데 얘는 당연히 별표시 2개지만 독립화 문제로 30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간접적으로는 중요하다. 의의를 한번 봅니다. 의의 및 토지 구분에서 의의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은 종합합산 대상, 별도 합산 대상 및 분리 대상으로 구분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 그리고
쭉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분리대상 토지는 개별 토지별로 분리과세하고 표를 보니까 저일 또는 고일로 차등 비례세 일종되고 이런 것들 쭉 나옵니다.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은 이제 시군구별로 소유자별 기준으로 시군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과세하고 과세 방법 요것만이라도 오늘은 알고 갑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지금은 그냥 과감하게 토지용분 양도 많죠? 차차 이제 우리가 1, 2월, 3, 4월, 5, 6월에 걸쳐서 다 배워나갑니다. 지금은 쭉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쭉 넘어가세요, 여러분들. 207페이지 제3절 납세 문자입니다. 이번 11월, 12월 과정이 보니까 7주 나오더라고요. 원래 8주가 좀 나왔으면은 문제 좀 몇 문제도 좀 풀어드릴 건데 8주가 아니고 7주밖에 안 나와서 그냥 이번에 이런 것들 요 정도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7페이지 제3절 납세 의무자 봅니다. 기출문제 거기 표시를 보면 대충 감 잡았죠, 여러분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9회 시험도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왔었어요. 사실은 또. 그래서 계속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30회 시험에서도 역시 납세 문자는 중요하다는 것. 제3절 납세 문자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줄을 신중하게 그으라고 그랬어요. 그냥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현황부가 한다 이런 것까지 그냥 아무거나 그냥 읽기만 하면 막 줄 긋고 이러면은 나중에 책이 막 그냥 울긋불긋하고 다 중요한 것처럼 보이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못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공부 엄청 많이 하네요. 그래서 막 돼 있지만, 그렇지만 실제는 공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너무 그냥 막 줄 막 그어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에만 중요한 것만 하고, 나중에 이제 대충 했는데도 그래도 헷갈리고 막 그런 것들만 이제 중요한 키워드 헷갈리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형광펜 같은 거로 줄 긋거나 그래야지 무조건 다 형광펜으로 그냥 우글부글하게 그냥 줄 긋고 그래가지고 기본소를. 그러면 그래야지 이제 기본소가 이제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요 기본소 같은 걸 봤을 때 핵심만 이제 빨리빨리 탁탁탁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신중하게 줄을 그으시기 바라고. 근데 별표시는 하여튼 자, 미리미리 큼지막하게 다음에도 또 계속 강조드리겠지만 납세 문자는 당연히 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별표 3개짜리고 이거는 1번 원칙적인 납세무자. 자, 재산세 납세무자는 보시니까 원칙적인 납세무자. 일반적인 경우 재산세 납세무자는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는 자인데요. 사실상 소유자인데 본문은 다 중요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요. 항상 재산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뭘 판단해요? 6월 1일이요. 그래서 재산세는 항상 과세기준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지. 시험에서는 재산세 납세무자는 납기개시일 현재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할 때 납기개시일 현재 이거 아닙니다. 아니고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 납부하는 무가 있다. 밑줄짝이고 포인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실질 과세원칙상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하니까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가 안 돼 있어도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가 안 돼 있어도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시험에서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납기개실 현재 땡 재산세 과세 대장상의 소유자이다. O X예요. X입니다. 누가 오라고 하는데 재산세 과세 대장상의 소유자가 원칙 납세무자다. 아닙니다. 대장상의 소유자가 아니라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공부상 소유자 아닙니다. 원칙은 양가로 2번 공유재산의 경우요. 지분권자. 공유재산의 경우요. 공유 그러면 여러분 공동소유의 줄임말이고 공유 그러면 공동소유의 줄임말이고 공유자들은 상관에 지분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럴 때 공유재산의 경우는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자 계속 밑줄입니다. 그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 지분권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공유재산의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겠습니다. 갑지분 60% 을지분 40%인 공유재산의 경우에요. 자, 누가 재산세 납세무자냐? 그러면 공유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라고 한다. X입니다. 이렇게 바꿔요. 자, 아니고
자, 지분권자 각자니까 갑은 60% 지분에 대해서 을은 40% 지분에 대해서 지분권자 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공유재산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유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X입니다. 지분의 표시가 없다?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봅니다.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 각자, 갑과 을이 각자 50%씩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에서는 공유재산의 경우에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최연장자로 한다.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아닙니다.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의무자? 지분권자 각자입니다. 자, 공유재산 지분권자 각자고 지분의 표시가 없을 때는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가 납세의무자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이요. 요거 다음 순환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양가로 4번 보겠습니다.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 봅니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의 경우에 누가 납세의무자냐? 수탁자. 자, 당연히 포인트고 밑줄이고 시험에 최근에도 2번 나왔습니다. 몇 번.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자,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합니다.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 그 다음에 수탁자 병이 있습니다. 수탁자 병이 있고요. 수탁자 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은 A 토지를 신탁했고 A 다시 토지도 신탁했습니다. 위탁자별로 구분이 되는데 을은 B 토지를 신탁했습니다. 그러면 이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 토지에 대해서 누가 재산세 납세의무자냐? 누가 납세의무자라고요? 누가 납세의무자예요? 위탁자예요? 수탁자예요? 금방 봤잖아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라고. 그래서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위탁자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요. 자, 그래서 요거 예전에는 실질과 현칙에 따라서 등기등록 명의와 상관없이 신탁하면 병명의로 되겠죠. 명의와 관계없이 세금의 귀속을 실질적으로 해라. 그래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였었는데 25회 시험 전부터 이제 고해부터 바뀌어가지고 수탁자로 바꿨습니다. 왜 수탁자로 바꿨냐면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했더니 자기 재산 다 빼돌려 놓고 나 배짜로 나가고 그래가지고 추징의 문제가 징수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냥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수탁자한테 세금을 부과하면 알아서 병이 위탁자들한테 세금 받아도 낼 거 아니에요. 안 줘? 아니, 그러면 내가 이 토지 담보로 뭐로 해서라도 그냥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했다가 바꿨습니다. 하여튼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누가 납세의무자다? 수탁자. 이거 항상 여러분이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207페이지 보니까 이의제 납세의무자. 그래서 위 1에 언급한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일 현재 다음에 어느 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요. 양가로 1번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요. 동그라미 1번이요.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라고 한다. 밑줄 쫙이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8페이지 잠깐 넘겼다 보면 동그라미 2번 또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인지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쪽 봅니다. 여러분 재산세 있잖아요. 재산세 납세의무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사실상 소유자. 근데 사실상 소유자인데 실질과 현칙상 등기등록과 무관합니다. 공부상 소유자이다. 재산세 과세 대장상의 소유자가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다. 그럼 틀려요. 근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경우에 그러냐.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교재 아까 봤죠? 첫 번째 거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약간 목이 그렇네. 한번 보시면 어떤 얘기냐. 피곤한 것 같으네.
저 얼굴이 오늘 딴때 같지 않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뭐 어떤 수강생분을 보니까 요번에 저 합격하셨는데 신이 내린 점수로 합격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서 제 카페에 보니까 신이 내린 점수로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강생 보니까 중개사법 60, 공법 55, 그 다음에 공시세법 65. 자, 이렇게 딱점이죠? 60점으로 합격한 수강생분이 있는데 제 카페에 신이 내린 점수로 합격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서 저한테 했는데 이 수강생은 아무리 봐도 공법은 55점 잘한 거예요. 이번 시험에서. 그 다음에 공시세법 65점 아주 잘한 거예요. 자, 잘한 거고. 근데 뭘 못한 거예요? 중개사법을 이거 6점 맞았다 그러면 거의 떨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중개사법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마음 고생하고 그랬다는데 하여튼 마킹 하나 잘못하면 그냥 떨어진 거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하여튼 중개사법을 80 최소한 7점 맞았어야 되는데 중개사법을 못하는 바람에 자, 이렇게 지금 점수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공법을 중개사법을 보태줬어야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최소한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하여튼 그래서 세법을 그러니까 세법이 이런 경우에도 보지만 세법을 한 문제로 더 맞추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세법 이제 못했어봐요. 공시세법 이제 떨어지는 수강생인데 그리고 보니까 다른 곳에 제가 이번에 합격 전문에 가는데 장관 출신 분이에요. 장관 출신 분이 다른 분들이 합격생분들이 인터넷 검색하니까 검색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물 검색도 되더라고요. 그거 되시는데 무슨 하여튼 이름 까먹었네. 하여튼 농림부 장관인가 뭐 이것도 하시고 막 그러신 분인데 연세 72세 되신 분이 제가 이제 이렇게 뷔페에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호텔 뷔페에 있는데 앉아있는데 어떤 연세 드신 분이 오시더니 저한테 아이고 막 하면서 무슨 비서 같은 사람이 따라와가지고 있잖아요. 이 장관님이 뭐 저거 막 얘기하면서 난 뭔 얘기인가 그랬는데 하면서 제 강의를 듣고 합격을 했다 그러면서 인강수강생분인데 제 강의를 듣고 합격했다고 하면서 막 소개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교수님 강의를 제가 세법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여름부터 제 강의를 마무리까지 듣고 세법 몰랐던 거 그냥 다 알게 돼가지고 당신이 이제 세법 제가 좋은 점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 인사말 하시는데 보니까 중개업계가 이렇게 치열한데 자기까지 개업해가지고 거기다가 숟가락 얹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자기는 개업은 하진 않을 건데 개업 공인중개사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해서 뒤에서 뭐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72세 되신 분 합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누군가가 이렇게 부동산 뭐 관련해서 좀 아치라고 이렇게 이 책을 줬대요. 수험서를.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인사말 하시면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처음에 나한테 이 책을 던져준 그 사람이 하여튼 저기라고 그러면서 아니 이런 걸 이딴 걸 던져줘가지고 내가 그냥 이 공부하느라 가지고 죽을 뻔했다고 하면서 머리 아파가지고 죽을 뻔했다고 하면서 그냥 죽다 살아났다고 하면서 그냥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면서 동찰 합격하셨어요. 그냥 대단하시더라고요, 역시. 그래가지고 72세 어르신. 그래서 특히 멀리서 전 몰랐는데 그냥 그분이 인강수강생인데 저한테까지 찾아와가지고 막 고맙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웬 장관님이 뭐 어쩌고 그러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분들이 그런데 어떡하네. 그러면 72세 합격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 봅니다. 어떤 재산세 납세 문자 계속 보시면 원칙적으로 과세 기준 유월 1년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인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냐? 권리 변동이 있는데 금방 우리가 읽은 게 이거예요. 권리 변동 등의 사실이 있는데 이 권리 변동 등의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자, 재산세 납세무자는 공부상 소유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얘기인지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요 부동산을 매매했습니다. 매매하는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2019년 5월 31일 날 잔금이 치러졌고요.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6월 20일 날 등기가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재산세 있잖아요. 재산세. 재산세. 누가 당연도 납세무자가 될 것이냐? 그러면 재산세는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해요? 6월 1일이에요. 과세 기준일날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매도인 소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6월 20일 날 등기가 됐으니까 6월 1년제 공부상 소유자는 매도인입니다. 그러면
자, 6월 1년제 보세요.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는 자는 매수인 을입니다. 왜냐고요? 5월 30일 날 잔금 치렀으니까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넘겨받고 6월 1일 날 사실상 내 거잖아요.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 누가 당연도 납세의무자가 되느냐?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 기준 6월 1년제 재산을 뭐 하는 사람이요?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금방 배웠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여기서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은 우리가 뒤에서 나중에 보겠지만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뒤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과세 기준일까지요.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을 때는요. 이 공부상 소유자가요. 과세 기준 6월 1일로부터 10일 이내 6월 10일까지요. 계약서 첨부해서 시장군수한테 이것을 신고해 주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신고했더니 계약서를 보니까 공무원이 보니까 등기는 아직 안 되는데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네. 그러니까 6월 1일 현재 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매수인 을이겠네. 그래서 매수인 을이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배경적이 깔려 있어요.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에는. 근데 이런 권리변동이 있었는데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 안 했어요. 자, 권리변동 등의 사실이 있는데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언제 잔금 치러주고 이런 걸 몰라.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그럴 때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냐? 그럴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에서 나왔던 것은 어떻게 바꿔서 나왔냐? 권리변동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 권리변동 사실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이다. OX예요.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에 권리변동 사실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이다. OX요. X라니까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하면 5월 3일 잔금 치러줬구나. 사실상 소유자. 근데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누가 납세의무자?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것이 권리변동 등의 사실인 경우에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이다. 28회 시험. OX요.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에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이다. OX. X입니다. 힌트까지 줬네.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게 아니라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종중재산과 관련한 건데요. 종중재산과 관련한 건데 종중재산인데 사실상 종중재산인데 종중소유를 신고 안 했을 때 얘기인데요. 요거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7페이지 동그라미 1번 자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 소개해드렸고 또 하나 208페이지 넘어갑니다. 208페이지 넘어가니까 동그라미 2번이요. 동그라미 2번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는 신고하지 아니했을 때는 누가 납세의무자? 공부상 소유자. 자, 실제로는 종중재산이에요. 근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실제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종중소유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럼 과세권자는 이게 실제 종중재산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누가 납세의무자냐? 공부상 소유자.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공부상 소유자. 종중 소유임을 신고했다. 그러면 누구겠어요? 그러면 종중이지. 종중재산인지 알게 됐으니까.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차차 여러분들이 배워 나갈 건데요. 양가로 3번만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들? 뭐 나중에 차차 다 배워 나갈 건데 양가로 3번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니까 매수계약자가 되는 경우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무슨 법인과 그러면 안 돼요.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재산세 대상 재산을 그냥 매매계약이 아니라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게 두 번째 요건입니다. 세 번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요. 세 번째 요건 무상으로 받았다? 그럴 때는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되어 있습니다. 연부금 다 치르기 전까지는 공부상으로는 국가 등의 소유입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권리변동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매수계약자로 무상생활권을 제공받아서 무상생활하게 되니까.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수계약자를 앞세우도록 합니다.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냐? 국가와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국가 등의 소유 의무로 비과세한다. OX. X입니다. 아니고 권리변동이 실제로 됐다고 봐서 매수계약자입니다. 공부상으로는 국가 등의 소유겠지만 이런 것들 보시고요. 그리고 넘어갑니다. 나머지 것들은 중요하지만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차차 본격적으로 배웁니다. 이번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용어를 익히고 가장 기본적인 재산세 원칙 납세무자, 사회상 소유자, 외적 공무상 소유자 되는 것들 등등을 중심으로 아시면 되고요. 일단 넘어갑니다. 210페이지 제4절 과세표준 및 세율입니다. 이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이것도 자, 30페이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자, 30페이지 시험에서는 또 중요하고요. 재산세는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요것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따가 뭐 사진으로 찍어 가시든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를 봅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은요.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재산 가액입니다. 재산 가액인데 재산세 과세 표준 재산 가액인데 자, 요거 특징을 보면요. 자, 특징을 보면 개인 소유, 이거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니까 지방자치단체장, 즉 과세 주체가 세무공무원이 결정을 하는데 재산가액을, 근데 과세표준을, 근데 개인 소유, 재산과 개인 법인 소유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개인 법인 소유, 재산을 구별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항상 무엇으로 세금 계산한다고 조세 총론이 아니라 취득세에서 배웠었어요?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배웠습니다. 자,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통 징수하니까 이 과세 표준을 결정합니다. 그럴 때 개인 소유 재산, 법인 소유 재산을 구별하지 않고 항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하는데, 요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들? 재산세,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재산세 과세 표준 금액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금액으로 한다. 예? OX요.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으로 한다. X입니다.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이 아니라 뭐로 한다고요?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계산할 때는 시가 표준액 1억짜리인데 국가나 자치로부터 7천만 원을 취득해. 그러면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 취득 가격 얼마? 7천만 원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으로 했습니다. 예? 객관적 취득이니까. 근데 그것을 취득해서 보유할 때요. 20년 전에 시가표준액 1억짜리인데 7천만 원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했습니다. 자, 20년 동안 갖고 있으면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든 말든 처음에 7천만 원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매년 재산세가 부과된다.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지.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그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한다. OX요. X입니다. 사실상 수가격으로 하지 않고 재산세는 무엇으로 과표율 정한다고요? 시가표준액으로, 보유기간 동안 시가표준액으로. 자, 그래서 항상 재산세는 지자체장이 결정하는데 개인 법인 소유 구별하지 않고 뭐로 한다고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거 꼭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에서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에 재산세 과세 표준은 보세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긴 하는데, 다만 이 시가표준액이 바로 과세 표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잘 보세요. 이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 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것을 곱해요. 공정 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하는데,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 다시 제대로 써드릴까요?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공정 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게 현재요. 토지 건축물은 70%고요. 요게
주택 같으면 현재 이게 지금 올해까지는 하여튼 60%입니다. 이게 내년에 바뀔 수는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의 시가 표준액, 즉 개별 공시지가가 토지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라고 그랬잖아요. 개별 필지들의 단가. 이 개별 공시지가가 1억이다 그러면 자, 이 토지 재산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이 개별 공시지가, 즉 시가 표준액 1억이 바로 과세 표준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의 몇 프로요? 예? 몇 프로? 70%를 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얼마? 7천만 원이 과세 표준 금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시험에서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은 집중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일 6월 1년제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OX요.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 1년제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그럼 틀리고 개별 공시지가도 반드시 뭘 곱해야 돼? 공정시장가액을 곱한 금액입니다. 토지 같으면 70%요. 자, 그 다음에 또 주택 같으면 보세요. 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 주택 개별 주택 가격이나 자, 단독주택, 다가구택에 대한 개별주택 가격, 공시가격, 개별주택 가격이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가격이 만약에 요게 1억 원이다. 그러면 이 주택의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1억 원이 바로 과세 표준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을 주택이니까 몇 프로? 60% 곱한 얼마? 6천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재산세 토지건축물 주택의 경우에는 반드시 시가 표준에다 뭘 곱한다? 공정 시장가에 표준한 것을 곱한 금액입니다. 자, 그런데 뭐 선박항 공기는 제가 지금 안 쓰고 일단 넘어왔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210페이지 보겠습니다. 제4절 과세 표준 및 세율에서 1 과세 표준입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이때 재산세 과세 표준은 밑줄입니다. 쭉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데 개인 법인 소유에 관계없이 항상 뭘 기준으로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밑줄이고, 그래서 그 의미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 말씀드렸어요.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 OX? X입니다.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가격 아니에요. 뭐로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양가로 1번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입니다.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법령으로 정하는, 자, 그러니까 시가 표준액의 첫 번째 줄 밑줄이고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두 번째 줄 끝에, 첫 번째 줄 중간에 시가 표준액의 밑줄,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에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밑줄 짝이야. 자, 그래서 토지건축물 주택은 시가 표준액에 반드시 뭐?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 공정시장가의 비율이라는 게 211페이지. 토지건축물은 뭐 50에서 90%까지 범위에서 정하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100분의 70%고요. 주택은 40%부터 100분의 80, 80%까지 범위에서 정하는데 현재 지금 몇 프로라고요? 60%입니다. 내년에 바뀔 수는 있어요. 어떤간에 반드시 이것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안 곱하면 틀려요. 또 질문 드립니다. 저를 보세요. 재산세 과세 표준 결정 시에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는 것은, 적용하는 것은, 곱하는 것은 토지의 주택에 한한다. OX요. 네? X입니다. 모두 건축물도 자,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양가로 2번입니다.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요, 밑줄입니다. 과세 기준 현재 뭐로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다, 곱한다? 안 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박스에 보시니까 여러분요, 1번 재산세 과세 표준 결정 시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재채기가 나오네. 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뭐다? 토지, 건축물, 주택에 한한다는 것. 그 다음에 2번 별장과 또 밑줄입니다. 이거 고급 주택의 경우에도 시가 표준액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다? 60%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별장에 별장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에다가, 즉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같은 그 주택의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의 비율 뭐 70% 곱한 금액으로 한다. 아닙니다. 별장이라고 해서 고급택이라고 해서 일반 주택과 달라지지 않습니다.
공정시장가의 비율은 별장이든 고급택이든 단독주택이든 공동택이든 무조건 몇 프로? 60% 곱한 금액입니다. 매출이야. 자, 그 다음에 핵심 정리. 자, 보니까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은 개별 공시지가에다가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 몇 프로? 70%. 건축물도 몇 프로? 70%. 주택 같으면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 이 주택의 시가표준에다가 공정시장가 몇 프로? 60% 곱한 금액이고, 선발한 공기는 공정시장가에 곱한다, 곱한다? 안 곱한다. 시가표준액이 바로 과세 표준된다. 딱 보이시죠, 이제? 정리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핵심 정리로 딱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예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제 문제를 한번 보세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토지 건물을 일체로 한 개별주택 가격으로 한다. X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에다가 이 주택의 시가표준에다 반드시 뭘 곱해야 돼? 공정시장가액표를 곱해야 한다니까요. 안 곱해서 틀렸습니다. 60%안 곱해서. 2번 봅니다.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거래가격 등을 고려해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 아닙니다. 자, 건축물 시가표준액에다가 반드시 뭘 곱해? 공정시장가액표를 몇 프로? 70% 곱한 금액입니다. 안 곱해서 틀렸습니다. 3번 토지분 토지재산세 과세 표준은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X입니다. 여기다 뭘 곱해야 돼? 공정시장가액 반드시 곱해야지. 개별 공시가에다가 몇 프로? 70% 토지니까요. 4번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맞잖아요.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을 곱했죠? 맞잖아요. 5번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법인의 경우 법인 장부에 의해 증명되는 가액으로 한다. X입니다. 건축물 역시 시가표준에다 뭘 곱해? 공정시장가액 비율 70% 곱한 금액입니다. 법인 장부상 가액이 아니라.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어떻게 일정되는지 감 잡으시고요. 넘어갑니다. 212페이지 세율입니다. 재산세 세율이요. 자, 세율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한번 보시는데, 재산세 세율이 어떻게 돼 있냐. 자, 그러면은 잠깐 쉬었으면 하는 눈빛을 간절히 보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